최근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잇따른 군사적 압박 조치가 실제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협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19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의도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대만 해협 부근에서 대만 침공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훈련을 시행하고 왔다. 또한 중국 공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하루가 멀다고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 10대 구역을 넘나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전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작전 훈련을 늘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지난 8월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만 방문에 이어 9월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조치가 실제 대만 공격 감행을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당사국인 미국, 대만은 물론 중국의 대다수 전문가는 위협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먼 선임 분석가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적 행동이 대체로 대만의 지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책 결정이나 대응에 차질을 빚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로스먼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의 방공 10대 구역 침범을 뉴노멀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의 잦은 대만 방공 10대 구역 침입은 대만이 중국의 특정한 군사적 행동이 실제 전쟁을 하려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로스먼 선임 분석가는 또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강화된 군사행동이 대만을 겁먹게 굴복시키거나 중국 군용기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 군용기가 대응 출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롯한 군사 정보를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설계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분석가도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 행동이 대만을 굴복시키려는 목적, 즉 대만의 안보와 평화를 대가로 통일을 받아들이라고 위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것은 군사적 공격보다 전쟁의 위협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인민들에게 대만에 관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히스 선임 분석가는 중국의 훨씬 중요한 경제적, 국내 정치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전쟁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전쟁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인 왕자이시 전 중국 공산당 대만 사무판 공실 부주임도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관찰자망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점지한 뒤 평화와 전쟁 사이의 제3위, 즉 군사력을 이용해 대만을 굴복시킨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억 명의 중국이 단결하면 산과 바다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다고 자랑했다. 물론 이 말은 독립 성향이 강한 타이완의 차이잉원 민진당 정권이 중국의 군사 행동과 하나의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자 터져나왔으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노리는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에서 한미가 치른 희생을 기린 방탄소년단을 공격하는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의 국가 존엄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탄소년단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촉발된 최근의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발언이 관심을 끄는 것도 민족주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당의 그 국회의원은 방탄소년단이 중국의 민족적 자부심을 건드린 것이 원인이라는 요지의 목소리를 냈다.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곤 한다면서 이런 경우
시민사회의 자정작용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조용한 외교를 펴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전날 야당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정부와 여당이 중국의 방탄소년단 비난에 침묵한다는 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침묵한다는 야당 인사의 지적이나 시민사회의 자정작용에 맡기다는 여당 의원의 반박은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전후 사정을 보면 간단치 않은 점이 많고 그 바탕에 깔린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방탄소년단은 한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벤플리트 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리더 RM이 지난주 가상으로 열린 시상식 소감에서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었다. 방탄소년단의 그 소감에 중국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내부적 시각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한국전쟁은 남북한이 싸웠고, 미국은 유엔의 기차에 남한의 적화 통일을 막으려 참전했으며, 중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한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면서 적국으로 등장한 것은 부동의 사실이다. 이게 역사적 진실이다. 방탄소년단 리더는 완곡한 표현으로 고난의 역사와 우리 국민의 희생을 밝힌 데 불과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민족 감정을 건드렸다고? 환구시 보는 BTS 말은 잘못이 없고 우리는 중국 팬이 필요 없다.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한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중국 매체가 여론을 선동한다는 식으로 보도하자 한국 누리꾼이 그런 가격한 댓글을 달았고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는 요지로 다뤘다. 환구시보가 중국의 관영 매체이고 거의 국수적 보도를 일삼는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까지 봐도 무방하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힘으로 찍어 누르기 행태가 정치, 안보,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 분야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윙은 이날 트위터에 BTS 사태의 이면에 걱정스러운 징후들이 있다.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고취되는 동시에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올렸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4개의 층위를 갖고 있다.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내몽고 등 자치구는 잠재적 갈등 속에서 대체로 체제내화됐고 티베트, 신장이 고르는 저항하고 있으며, 반자치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타이완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중국 정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강제 민족 통합 정책이 재검토될 시점에서 이번 BTS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중국 민족주의의 지나친 오만이고 그 도를 넘었다고 하겠다. 그들이 무엇을 노리든 이번 방탄소년단 수상 소감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는 되레 한국 민족주의 정서의 재무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의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한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오랑캐로 규정하고 멸시해왔지만 그 오랑캐들에게 오랫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 오랑캐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중원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가르기도 했다. EJ는 그 오랑캐들을 다루는 중국 왕조들의 주요 정책이었다. 중국 왕조들의 EJ 정책은 간단했다. 오랑캐 중 몇 척에 벼슬이나 재물을 주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다른 오랑캐 민족을 치거나 견제토록 하는 것이다. 후 한때 무려 100만의 세력을 자랑했다고 전해지는 흑사는 조정에서 평난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받았던 장현이 그랬고, 송나라 때 송강도 지방 반란군의 수괴였지만 조정에서 벼슬과 재물을 받고 다른 반란군을 토벌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2년간 시행한 EJ 정책의 산물이었다. 이 열병식을 통해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EJ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들이 누구를 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명약관화하게 보여주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직전 열병식인 2018년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불과 2년의 시간적 갭을 두고 있지만 북한이 선보인 군사력 현대화 수준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단 2년 만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북한은 이날 열병식에서 보병 전투원의 소총과 개인장구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환골탈태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과시했는데 그 과시의 이면에는 중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열병 종대의 앞부분에 섰던 보병 전투원들의 장비는 충격 그 자체였다. 북한군에게 있어 보병은 1960년대 이후 발전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던 낙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북한군의 표준 단독군장은 전투복에 철갑모를 쓰고 소총에 탄창을 담는 탄창 가방을 옆으로 비스듬히 맨 뒤 수통과 방독면 가방을 크로스백을 매듯 착용하는 것으로 1960년대에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단독군장이 2018년에 와서 신형 방탄 헬멧과 방탄복, 전술조끼 등으로 변화가 시작되더니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병사들은 한국군의 차세대 보병 프로그래밍 워리어, 플랫폼 뺨치는 수준으로 현대화된 총기와 장비들을 들고 나왔다. 북한 정규군의 개인 화기는 소련의 AK-74 소총을 복제한 88식 보총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총기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도 전무했지만 이날 북한군은 88식 보총을 이용한 단축형 카빈 소총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이들 총기에 서방 국가들처럼 피카테니 레일을 달고 광학 조준경 또는 고배율 조준경, 택티컬 라이트, 소음기, 심지어 적외선 표적 지시기까지 달고 나왔다. 북한이 소총에 다양한 부가 장비를 달기 시작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신형 총기류의 등장이었다. 이날 일부 병력은 권총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단총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 어떤 병사들은 중국제 QBZ-95 불법식 소총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QBZ-95 소총은 중국군의 현용 주력 소총이지만 최근 신형 소총에 밀려 도태가 시작된 불법식 소총으로 이날 북한군 병사가 들고 나온 총기는 단축 카빈형인 QBZ-95B 형식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유사품이 생산되는 AK 계열이나 AR 계열과 달리 이 소총은 중국 북방공업에서만 생산한다. 이 총기가 북한군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무기류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제 QBZ-95 불법식 소총. 이상한 것은 총기뿐만이 아니었다.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병사들은 미군이나 한국군 특수부대가 착용하는 멀티캠 패턴의 신형 위장복을 착용한 자들도 있었고 한국군 또는 중국군과 유사한 디지털 픽셀이 위장복을 입고 있는 자도 있었다. 이들은 마치 중국군의 신형 몰리에형 전술조끼와 방탄복 같은 방탄복을 입고 나왔고 신형 방탄 헬멧은 물론 왼쪽 팔에는 웨어러블 전술통신 단말기와 개인용 무전기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장류는 그동안 북한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고 지극히 최근에 배치가 시작된 장비들인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러한 신형 장구류를 보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형 전투복과 방탄복, 방탄 헬멧 등을 대규모로 보급하며 도태 장비가 발생한 시점과 일치한다.